말로는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로는 여기서는 old라고 하지 말고 look old 하시면 안 되고 look older 이렇게 하셔야 돼요. I look older. 근데 왜 하필 in distress냐요? in distress. 이게 영어는 주어 중심으로 하는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옷 안에.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나를 퐁당 담고 있는 게 뭐냐가 distress,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할 때 한국어로 생각하면 입었다라는 동사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담겨 있다, 어디에 담겨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입었다라는 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in this shirt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셔츠를 입으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 I look old in this shirt, in this dress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생각한 대로 관찰하듯이 보는 개념으로 쓰면 절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뭐뭐하게 보인다. 또 표현도 look이란 동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 관찰 동사가 있다라는 건 영어에서 특별한 경우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관찰자 시점에서 쓴 동사도 하나쯤 있다. 그런 게 있다. 그런 종류가. 그래서 look, seem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I look older in distress 이렇게 되죠. 근데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I definitely look old in distress. 이 옷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확실히 look older 나이 들어 보여 in distress 이 옷을 입을 땐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거꾸로 내가 이 옷을 입으니까 확실히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하면 어순이 어떻게 돼요? 네 옷을 입으니까 라는 그 컨텍스트가 먼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한국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식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돼. 영어를 할 때는 적어도 영어를 할 때만큼은 나를 중심으로 또는 동사를 주어가 나니까 이때는 나를 중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I look old, 그죠? In distress. I definitely look old and distressed. In this shirt.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거꾸로 한다든가 또 문장을 장문을 할 때 장문을 못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영어로 비슷한 예문 던져주고 장문하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장문을 못해요. 또 회화를 하세요 그럴 때도 회화를 못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는 한국어식 언어 뇌를 갖고 그걸로 돌리려고 그래. 근데 영어를 할 때는 영어식 뇌를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근데 영어식 뇌로 훈련이 안 돼 있죠. 왜냐면 모국어 뇌체계만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즉각 들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영어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밑에 한 문장을 볼게요. I know him. 나 알고 있어요. 그를. 영어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나 알고 있어요. 그를. I know him. 나 알고 있어요. 그를. 번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영어식으로. 그래야 천천히 영어식으로 이게 흐름이 나와요. 나 여기서 근데 거의 그를 알지 못해요 할 때 hardly라는 표현을 씁시다. 그러면 I hardly know hi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앞에부터 동사 앞쪽에 강조를 해주면서부터요. 그래서 I hardly know him. 나 진짜로 그를 잘 모릅니다. I do not know him 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I hardly know him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한번 볼게요. I'm totally on your side. 뭔 말일까요? I am on your side.
내 편이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어떻게 내가 내 편이냐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쓰냐 이가 어렵죠. 내가 I 비동사 뭐예요? am 그 다음에 on your side 이게 뭔 말이에요? your side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이라고 할게요. your side는 너의 영역 그 위에 on 위에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역 위에 내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내가 내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을 보시면 주어가 나죠. 그 다음에 안 하시면 안 바로 아래를 보세요. 우리가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on이라는 그 전치사는 내가 주어가 항상 어느 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행으로 보면 내가 위고 이게 아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영역 또는 너의 편 그 위에 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내 편 바로 거기 위에 있어. 영어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영어로는 편이다 이런 게 아니라 I am on your side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말 있죠. 주장을 하다, 지지하다 할 때 insist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 편에서 주장을 한다라든가 지지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I insist on hi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편에서 내가 그나 그의 어떤 사상을 지지한다 할 때 I insist his opinion 그럼 그의 의견을 내가 지지를 한다. I insist on his opinion. insist on 외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insist 내가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 아래는 지지하는 그 대상이 뭐냐? 그 아래 있는 대상은 뭐냐? his 뭐 아이디어가 됐든 his opinion이 됐든 그렇다 이거예요. on이라는 거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쓴다. 그러니까 be on something, insist on something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거를 외우는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여러분들이 phrase, 수거가 별게 아니에요. phrase라는 게 자주 나오는 동사와 뭐 전치사의 조합 뭐 이런 건데 그걸 붙여서 읽어버리면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읽을 때 그 영어권 사람들은 붙여 읽지 않거든요. I insist on you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는데 insist on you 이러면 못 알아먹어요. insist on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I am 여기도 I am totally on your side 이렇게 하지. I am totally on your side 이러면 틀려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수거로 be on 그러면은 지지하다 또는 뭐 편이다 이렇게 외버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틀린 언어학습 방법이에요. 영어식 사고는 도저히 안 맞죠. 그냥 내가 있는 거야. 어디 있는데 내가 있는 데를 보니까 your side 너의 영역 위에 있거나 너의 편 위에 있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on을 나중에 o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붙여버려서 I'm on your side 이런 식으로 하니까 틀린다 이거죠. 가끔 뭐 팝송에서는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어가 아니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붙이시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배우면 평생 틀린 그걸 하게 돼요. 적당히 이렇게 끊어서 어느 단어들도 이렇게 몇 개는 붙여가지고 있고 몇 개는 띄어서 있고 이러면서 그 소리로 음이 단위를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액센트가 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그 형태를 사람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한국어처럼 정확하게 모음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음이 딱딱 분절이 되고 받침이 있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냥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갖고 중심어가 있고 기능만 하는 언어 그 단어가 있고 단어 안에서도 이게 강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리듬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 그 액센트와 리듬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강세라고 그래요. 그거를 강한 데는 강하게 약한 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기억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틀려요. 영어를 그 듣고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한자 한자 그것이 또 자음과 모음 이것이 정확하게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서 잘 뭉개져요. 각각의 음가는 잘 뭉개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각각의 음가별로 소리를 내려고 비슷하게 강세를 줘서 소리 내는 한국어는 그렇게 하죠. 성조가 없어진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중국어처럼 그런 성조를 좀 탔는데 이제 일제시대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조를 거의 안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국어적인 그런 소리내는 방법을 영어에 그대로 갖다 놓고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많이들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들리는 것부터가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 들리는 방식이. 자, 그래서 다음 또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I would really like to go. I like to go. 그죠? I like to go. like to go 이게 아니에요. I like to go. 근데 I will like to go.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춰야 돼요. 낮추다 보니까 would로 하는 거예요. I would like to go. I would really like to go. I'd like. I'd like. 그러면 like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게 나와요. 그래서 to g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d like to go 이렇게 하셔야지. I'd like to go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하필 will이 아니고 한국 같은 거 있죠. 나 뭐 하고 싶어 할 때 뭐 하고 싶어 그럼 will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한국인의 1대1 대형식으로 한다면. 근데 영어에서는 I would like to go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의지를 담았으니까 will일 텐데 왜 하필 그 과거인 would야? 이때는 의미가 있어요. will은 그냥 의지야. 근데 would는 그 의지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또는 그랬으면 하겠어 하고 희망하는 경우, 가정하는 경우, 또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 두 가지 다 써요. I would like to go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거기다 이제 과거가 붙어버렸으면 과거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 라는 후회의 의미 돼요. 근데 여기서는 like가 현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고 싶어 할 때 like 쓰고 뒤에 구체적으로 할 일은 to go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like가 현재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로 쓰여서 앞에 뭐 하고 싶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사항을 나타낼 때는 시제를 하나 다운시켜서 will이 아닌 would로 표현한 거예요. I would like to go. I would really like to go.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시제가 우리 한국인의 그 시제 사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실제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할 때 이거를 생각해서 말을 못해요. 제가 여기 지금 쓰이는 영문법 이 책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막상 말을 하긴 하는데 본인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틀리게 말하는 엄청난 사례를 연구해서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나가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만 그냥 쭉 공부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별로 이렇게 탁 분류가 돼가지고 그 외워서 일단 시험은 통과하셨을 거야. 응? 수능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영어가 80점이든 90점이든 100점이든 통과하셨어. 그런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막상 말을 하려고 보면 의미 전달을 할 때 그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뉘앙스. 살짝 다른 의미 차이들이 있어. 근데 그걸 전달을 못해요. 왜? 사상이 틀리잖아. 시간을 보는 사상이라든가 시제를 보는 사상 너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시제가 이걸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가 예외라고 봐야 되느냐,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복잡함에 대해서 설명을 나름 잘 해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You have obviously mistaken me for someone else. 자, 제가 천천히 읽었어요. 네,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에서는 천천히 그 소리 블럭 단위로 그 의미 단위인데 이게 소리 단위로 끊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소리 단위로 커졌다 작아지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잘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린다고 막 발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에서 그 미드 같은 거 보시면서 막 따라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 원어민 녹음돼 있는 그 녹음을 제가 말한 그 포인트를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하고서 관찰하시면서 들어보세요. You have obviously mistaken. You have obviously mistaken. 이렇게 안 해요. You have obviously mistaken me for someone else. 이런 식으로 가요. 왜 그러냐? have, 여기 have가 있죠. have는 어떤 경험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갖는다, 경험을 한다, 그런 의미로서 have가 쓰여요. 여기서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의 어떤 형태가 굴절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mistake, 실수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mistaken 이렇게 되면은 have 라는 경험을 mistaken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ou have mistaken. 당신은 갖고 있어요. 실수했던, 실수하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had가 아니고 have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걸 갖고 있는 상태예요. 무엇에 대한 그 실수냐라는 게 있겠죠. 그럴 때 그 대상이 실수한 대상이 목적으로 나왔어요. me라고 나왔어요. 나에 대해서 for someone else. 여기서 for는 대체예요. someone 어떤 사람 else 다른 어떤 사람하고 헷갈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you 당신은 have 뭔가를 갖고 있어요. mistaken 실수로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 me 나에 대한 건데 me 나를 다른 사람으로 for someone else 이렇게 되죠. for someone else 나를 다른 사람으로 대치한 바꿔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한 문장이지만 한국어식으로 보면 나를 여기서 me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헷갈린 기억을 당신이 갖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헷갈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헷갈렸네라는 동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영어는 헷갈렸네라는 동사 mistake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ou mistake도 이렇게 표현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또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경험을 둬야 되니까 mistake 이렇게 안 가고
한국어에서는 실수했다 또는 실수한다 또는 실수할 것이다 요거밖에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 현재로 할 거냐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할 거냐. 현재까지 경험으로 해야 될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경험이란 거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들 어떤 경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istake 하지 않고 또는 mistake 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have mistak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벌써 지진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나를 다른 사람으로 헷갈린 경험이 있냐? 헷갈린 경험이 있다.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너 나를 다른 사람으로 헷갈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각각의 단어의 흐름, 사고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한국어식이라면 영어는 You have mistaken me for someone else. 이렇게 가는 거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를 주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가 mistake 한 건데 현재까지 그 경험을 갖고 있어. have mistaken. 현재까지 보니까 그 경험을 네가 갖고 있어. 그래서 have mistaken me 나를 for someone else 다른 사람으로 했던 다른 사람으로 mistaken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이 들어갈 뿐이야. mistake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붙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흐름은 나로부터 너가 mistaken 했다. have mistaken. 그 다음에 나를 그 대상은 난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차로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하고 헷갈려서 알고 있었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번역을 한국어식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는 주어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나가면 된다. 직독직해라고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에 나왔던 거 배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직독직해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연결어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말에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이전에 또는 우리가 글로 쓰는 걸 많이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든 좀 하셨어요. 금깨, 거시기, 그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어서 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는 그 연결어들이 돼요. 근데 이제 글로 정확하게 써가지고 하는 표현들, 방송에서 나온 표현들은 그런 말을 안 쓰죠. 안 쓰니까 영어식 어순전개가 안 되는 거야. 원래 한국어도 영어식 어순전개로 옛 어른들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채록을 해가지고 그 기능어들 또는 사투리에 쓰였던 여러 것 말들이나 추임새, 어구 이런 걸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주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이런 주관적인 언어 표현이 안 되게 돼버렸다. 이게 제가 두 개의 언어를 비교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잘 채록을 해가지고 보면 이분들은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말씀하셨네. 어순도 비슷하게 하셨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You has, he네요. He has completely forgotten my name. 그가 완전히 has forgotten.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has forgotten my name. 잃어버렸는데 그 뭐에 대한 거냐? 그 대상은 내 이름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아직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ad forgotten은 과거 어느 시점까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has forgotten은 현재를 기점으로 봤을 때, had forgotten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영어는 그 시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한국어에서는 그냥 현재 뭐 하냐, 과거에 뭐 했다, 미래에 뭐 할 것이다, 그것만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과거보다 좀 더 전에 뭐 했었다, 뭐 그 정도, 했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영어에는 굉장히 이게 다양해요. 현재, 과거,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느 시점,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는 일인지, 현재까지 진행된 일인지,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진행됐던 일인지, 현재라는 시점까지 진행됐던 일인지, 되고 있는 일인지, 구별을 해요. 이게 어렵죠. 시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 한국어에는 성, 수, 시제, 이 부분이 영어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문을 영어식 사고로 잘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이거 번역을 할 때도 가능하면 영어식 사고로 그냥 영어로 쓸 단어, 머릿속에 있는 영어식 흐름을 그냥 한국어로만 늘여놔 보세요. 그게 조금 어수룩할지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 대체를 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네. 영어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동사를 보고 전치사를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사와 전치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비승비승하면서 약간씩 차이 나는 건데 조금 알다 보면 이 문법이 새로 잡혀요. 근데 지금 그걸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법책에 나와 있는 한 100년쯤 전에, 이 100년쯤 전에 일본을 건너서 우리에게 들어온 영문법이라는 것은 이미 17세기, 18세기 때 영국 학자들이 그 오랜 로마 시대 문서에 나와 있던 그 문법책을 가져다가 정리한 걸 그대로 대물림한 거기 때문에 현대의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 민족들이 이해하기에, 나라나 민족들이 이해하기에 적정한 그런 문법책은 사실은 아니에요. 영어도 15세기 이후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사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또 여러 개의 언어가 섞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는 그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는 영어식 그 사고의 흐름 대로 가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느낌을 빨리 받아들이시라는 거지. 네. 그 흐름대로 갔을 때 느낌이 우리 한국어식 흐름대로 갔을 때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흐름대로 가면서 그 느낌을 알면 내가 그 느낌에 동화가 되면 내가 원어민적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어민적 사고방식과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을 써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잘 틀리던 문제도 잘 안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흐름대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실제 써보니까 맞아. 그럼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조금 더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시면 수업 영어를 하시잖아요. 수업 영어를 하실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말이 되는 영어, 글을 쓸 수 있는 영어가 되게 하시고, 그게 두 개가 완전히 수업 영어하고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수업 영어라는 세계가 따로 있고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 현지인 영어 다 따르고 있는 걸로 아셨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다만 한국어식 사고체계, 언어체계에 갇혀 그 체계가 영어와 너무도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영어 원어민적 사고와 흐름, 영어식 흐름이 있어요. 사고의 흐름, 그 다음에 체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셔야 되는데, 영어식 엔진을 돌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어식 엔진을 가지고 영어를 조합해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내 말이 안 되고, 시간 내 의미가 안 들어오고, 시간 내 소리도 안 들어오고, 소리가 안 들어오면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말도 못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뭐 성이 틀리다든가 단어의 성이 틀리다든가 수가 틀리다든가 그 다음에 시제 잘 틀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틀릴 수 있어요. 틀려봐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겁내가지고 말을 못 하시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이걸 왜 틀렸는지 틀렸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것도 보고서 영어를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